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2023년부터 한국의 금융기관, 그러니까 2023년부터 제1, 제2 금융권의 은행 부도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PF 대출 연체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뉴스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PF 대신 코스피 5천 간다, 4,500 넘었다, 곧 있으면 6천 간다, 이런 뉴스가 경제 세션을 완벽하게 뒤덮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행의 유동성 비율 84%, 이 숫자는 보통 IMF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때나 보던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가 한국의 제2금융권, 특히 지역 농협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3개월 내로 상환해야 될 그런 예금을 돌려줄 그런 돈조차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금융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왜 코스피를 이렇게 부양하려고 하는지,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진짜 이유도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쩌다가 제2금융권이 연체 위기까지 이렇게 내몰렸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출발점은 명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었죠. 부동산 PF가 모든 금융시장의 뼈대 역할을 했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브릿지론으로 땅을 사고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PF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이후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리고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분양권이 팔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을 하는 도중에 자금이 부족해서 건설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 건물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 건설이 멈춘 그런 오피스텔 건물이 커다란 게 한 개 있어요. 부동산 PF는 모든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가 완료돼야지 그제서야 리스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가 아직까지 상존하는, 심지어는 PF로 넘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흔들리는 그런 기관은 어딜까요? 제1금융권, 은행은 타격은 있겠지만 부도 위기 사태를 겪을 정도의 그런 리스크는 없습니다. 문제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지역농협, 이런 제2금융권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PF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브릿지론, 토지를 구매하고 건축 인허가 허가를 받는 그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프로젝트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위험 대출로 간주하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짧은 기간 대출을 승인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브릿지론은 제1금융권은 해주지 않고 거의 대부분 제2금융권, 종투사나 작은 은행들이 전부 다 떠맡은 상태였는데, 문제는 브릿지론에서 묶여있는 그런 자금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최근 증권업계의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종합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전체 PF 잔액 중에서 약 23.5%가 브릿지론입니다. 그런데 중소형사, 중소형 증권업계의 경우에는 브릿지론의 비중이 30.9%예요. 거기다가 선순위 비중도 3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PF 컴퍼니가 파산했을 경우에 그 돈을 선순위로 환수받지 못하는 그런 비중이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IB 관련 자산 중에서 부동산 PF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9.1%에 달한다고 해요.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80%가 PF 관련 그런 대출로 자산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품이 팡 터졌을 때 약 70에서 80%의 중소형 증권사들은 그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소위 말하는 도미노 부도 현상이 발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2023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PF 관련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지금부터 막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기 연장 혹은 재약정을 통해서 계속 시간 돌리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정책이 완벽하게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버티다 보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때는 조금 살 수 있겠지, 이 단계였다면 지금은 터트릴 프로젝트는 터트리고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는 살려보자, 이런 식으로 선택적인 도려내기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실사를 통해서 너희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손실을 확정시켜,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서 공매 혹은 경매로 넘기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연체율이 숫자로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숨겨왔던 부실 채권, 부실 프로젝트가 이제 숫자로 드러나는 단계가 막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뉴스 기사인 농협 이사조합의 절반이 만기 예적금 3개월치를 돌려줄 돈도 없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뉴스냐면 이 금융기관의 수익성 문제 혹은 장기적인 비전, 전망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돈이 없다는 겁니다. 3개월 안에 갚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인데 여러분이 지금 수중에 84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자른 나머지 16만 원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돈을 만들어낼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 농협들의 대출 구조입니다. 전체 대출의 90%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에요. 그 중에 상당수가 PF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낳은 정말 기이한 비이상적인 그런 포트폴리오가 현재 제2금융권에서 발생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가 막아주지 않겠냐. 은행이 방만한 운영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부가 전부 다 해결해 주겠지. 은행을 망하게 하면 지역상권도 박살나고 그리고 정부 시스템도 전부 다 마비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딜레마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확 낮추거나 혹은 돈을 막 풀어가지고 모든 PF를 전부 다 연명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혈세인 세금으로 부실한 기업들의 PF 자금을 전부 다 연명시키는 그런 거예요. 당연히 기업들도 도덕적인 책임감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무책임한 프로젝트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해외 투자자, 해외 IB들의 평가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터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2금융권, 지역농협,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 기업들 이런 부분에서 연쇄 부도 사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로 지방 농협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고 정부 단체가 농협을 상대로 그렇게 특별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농협을 특별 수사하고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유동성을 밀어놓고 이런 거는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시간을 벌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정부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지금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이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최근에 경제뉴스에서 항상 보고 있는 코스피 5천 간다, 코스피 6천 간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현재 종합투자회사, 증권회사의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PF에 이렇게 몰려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이 부동산 PF에서 나오는 손실을 어떻게 메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 손실을 다른 투자처를 통해서 메꿔 넣으면 된다는 거죠. 바로 코스피를 부양시키면 되는 겁니다. 지금 경제뉴스 그리고 메이저급 경제 유튜브 채널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국내 코스피 주식시장이 앞으로 떡상할 것이다, 이거를 꼭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채널들의 과거 영상 2년, 3년 전 영상을 보시면 국내 주식시장에 문제점이 많다,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고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해왔던 그런 유튜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그 기조가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결국 투자의 흐름은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핵심인데 모든 경제 뉴스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고 애청하던 그런 경제 유튜버가 갑자기 코스피를 사라, 코스피가 좋다, 삼성전자 앞으로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제는 사라고 하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맞는갑다, 뭔가가 바뀌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정말 쉽게 바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흐름을 드라이브하고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번 정부는 애초부터 코스피 5천을 목표로 그렇게 정책을 세우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조가 2025년 6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이유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기 전인 2024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흐름을 보시려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저금리 정책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멀기 때문에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부터 이 부동산 PF의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ABCP 채무불이행 선언, 그 이후로 채권 시장이 마비되고 부동산 PF 거품이 드디어 터진다, 유동성이 말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1년 뒤인 2023년 12월 대한민국 건설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PF 부실로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2024년 4월 위기설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곧 있으면 건설업계에 도미노 부도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2금융권이든 은행권이든 전부 다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뉴스와 함께 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금융주가 급등하기 시작했죠. 확실하게 부동산 PF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증시 부양 프로젝트의 그 연관성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24년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윤석열 정권 때 일어났던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죠. 예산안 편성 관련된 그런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시간만 끌리다가 결국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밸류 프로그램을 현 정부가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상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현재 증시 부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PF 부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상승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일단은 PF 손실로 인해서 금융사들이 정말 많은 그런 손실을 입었습니다. 금융사가 돌아가려면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투자를 통해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손해를 입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게 필요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주가 상승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밸류업 프로젝트가 2024년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사 입장에서는 코스피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저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정말 넉넉하게 주어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올리고 있는 주체도 바로 금융사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고 현재는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 로켓의 개미들이 전부 다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레버리지 마진 같은 것들 전부 다 끌어가지고 탑승하고 있는 상태죠. 그와 동시에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가는 상승하는데 왜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외국계 IB는 이미 이런 전략을 전부 다 과거에 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을 때 이 시장이 몰락하고 있으면 반대편 다른 시장을 의도적으로 상승시킨 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그 손실을 이 시장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분배해서 나눠 갖는 그런 구조란 거죠. 그러니까 97년 IMF가 금모으기 운동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세련된 그런 금융 전략으로 현재 부동산 PF의 손실을 전 국민이 나눠 갖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판은 완벽하게 짜여졌습니다. 금융사가 손실을 입은 만큼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그런 판이 코스피 5000이라는 그런 숫자로 일단 짜여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냥 들고 있기만 한다고 해서 그 수익이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PF에서 손실이 확정되는 만큼 주식시장에서 이윤을 확정시켜야지 이게 상세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간단하네. 그 추세가 전환되는 그 시점에 나도 금융사와 같이 던지고 나오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고 물타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뭐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릴을 즐기는 사람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편이죠. 그리고 현재 정부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약한 코스피 부양책 이거를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놓아버릴 그럴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현재 이 지수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정말 사활을 걸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부동산 PF 시장에 붙어있는 이 방화 사태, 이 불이 주식시장에 옮겨가지 못하게 방화벽을 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현재 정부의 정책이 매우 고급스럽게 소프트 랜딩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보이면 외국인 기관 자금도 다시 국내로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은 소프트 랜딩을 하는데 실패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죠. 제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2배 이상 올랐다는 거는 이건 그냥 광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 주식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구매한다는 거는 97년 IMF 때 있었던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을 매우 고급적인 금융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사서 최고점에 팔고 나올 수 있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까요? 미국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은 다릅니다. 지금 상대방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는 매팩을 킨 상태로 여러분과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팩을 킨 상대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기간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PF의 부실 사태 그리고 제2금융권의 위기 사태 마지막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간 벌기용 그리고 해법으로 코스피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